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완희입니다. 다들 여기 올라오실 때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오게 된지 잘 모르겠다라고 다들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좀 처음에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제목이 테러리즘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종교와 테러리즘으로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테러에서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종교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테러가 종교적인 이유로 한 90%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수성, 그런 것들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교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편안하게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전공을 범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ISBG라는 테러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테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측하고 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분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테러가 1년에 몇 건 정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1년에 한 4만 5천 건의 테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게 가장 피크를 쳤을 때가 한 4만 5천에서 한 5만 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9.11 테러 이후에 그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 코로나 이전까지 아마 가장 큰 그 숫자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그 전부터 코로나 바로 직전부터 이제 테러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한 10,000건에서 한 15,000건으로 테러 사건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가장 악명이 높았던 그 IS라고 불리워지는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IS 호라산이라는 어떤 그룹을 통해서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큰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그 IS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단체들이 호라산입니다. 그래서 IS 호라산이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과거와 비슷하게 급격하게 이렇게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벌이고 있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어떤 이 침체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줄어든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테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테러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인 어떤 테러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건에도 테러라고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테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일반적인 어떤 사건과 다르게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랜 기간 어떤 변화를 겪고 거기에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변화, 그런 변화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테러에 대한 어떤 이 개념들, 그리고 테러에 대한 연구, 그리고 테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기 앞서서 테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테러는 일반적인 학자들도 그렇고 그 테러 전담 국가 기관들도 그렇고 국제사회 간의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의견 일치가 된 그 정의는 없습니다. 뭐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고, 심지어는 국가 내에서 각 다른 부서별로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테러의 동기나 뭐 대상, 어떤 주체,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 경향이 있고요. 그 유엔에서는 이제 안티 테러라고 해서 반테러법을 제정하려고 국가에 동의하는 그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공의 적이냐, 뭐 생존의 수단이냐, 정당한 투쟁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각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도 일본에서 볼 때는 그것도 테러가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테러리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좀 더 광범위한 그 범위 내에서 그런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극단주의라는 어떤 영역에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에 대한 어원 자체를 보면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거대한 공포, 뭐 떠는 상태, 그리고 겁주다, 뭐 이런 그 기원에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795년이죠. 그 프랑스 혁명 때 공포 정치에서 이제 사용됐던 그 단어를 테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테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약 109개 정도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명확한 이 정의가 없어서 이제 한계점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 109개가 되는 개념들, 이거는 테러를 당하는 입장에서의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제, 협박, 위협 등 폭력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역사 초기부터 기록되고 행해졌던 그런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보면은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많죠.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거기서 얘기하는 그 스탄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땅, 내 땅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이름이에요. 왕족의 이름. 그래서 여기는 파키스탄, 파키의 땅, 키르기즈스탄은 키르기즈의 땅.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 왕족들이 이렇게 뭉쳐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어떤 부족은 힘이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하고, 그리고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괴롭히고 이런 무역적인 어떤 역할, 근접해 있는 국가들 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위협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최초의 테러를 우리가 암살이라고 봐요. 암살. 이걸 어세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괴롭힘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멈췄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질 않으니 당장 나와서 같이 싸우는 거는 전쟁이 될 거고, 전쟁을 하면은 질 거 뻔하고, 그러니까 암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암살의 유래를 보면은 그 해시시라는 그 대마초로 만들어진 그 마약이 있어요. 해시시. 그래서 암살을 할 때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에 사람을 죽이는 게 힘들어서 이들이 해시시라는 그 대마초로 된 마약을 먹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암살. 근데 그거를 해시시라는 거를 발음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변해서 해시시 하다 어세시네이션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제가 해시시를 해봐도 이게 어세시네이션으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전해져서 암살이 해시시에서 유래돼서 어세시네이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술과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어떤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요. 억압에 대한 정당한 반응, 그리고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것들, 그리고 테러는 종종 분쟁에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쪽에서 약한 편의 효과적인 어떤 전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임수라든가 비밀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는 hit and run tactic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때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어떤 타격을 주고 앞으로 우리의 어떤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지 않을 때는 누구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이라는 거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해서 극단적인 성향, 왜냐하면 대부분의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게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있어서 극단으로 간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성향의 어떤 특성들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배타성이고요, 하나가. 그리고 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광신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남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요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 상대방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4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이 이루어졌을 때 극단주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배타성을 보면은 그냥 남과 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내로남불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누고 그냥 무조건 내가 속해 있는 나,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갖는 게 배타적이라고 배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흑백 논리죠. 이분법적인 어떤 논리, 그리고 이항대립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배타성을 갖게 되는
특징, 첫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것들을 배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미국에서도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옹호론자들도 그렇고 폐지론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똑같은 배타성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서로 우기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배타성에서 이 옹호론자하고 폐지론자들은 비타협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고수하는 게 비타협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의 근거에서 진리와 허위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비타협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타성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것들도 한쪽 시각에서는 그것도 테러가 아니냐라고 배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배타성이 아니고 비타협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배타성에 가깝다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다는 것은 외부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의 불균형에 있어서 힘이 강했을 때는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힘이 약할 때 그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폭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타성과 비타협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락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타협적인 것이지 이게 배타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 이 부시 대통령은 중립은 없다. 배타적인 걸 고수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파병을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런 쪽으로 테러와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 흑백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더 테러가 확산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성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배타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극단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서 광적인 무조건적인 믿음의 의미로 과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잉이라는 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을 광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정상의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친 것, 혹은 과한 것. 이성적인 어떤 사고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어떤 믿음들을 광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타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옳다라는 무조건적인 믿음, 광신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극단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합리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망상, 맹목적인 것, 병적인 것, 무비판적인 이런 어떤 행동들이 자신이 어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배타성과 광신의 어떤 의미고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것들이 비타협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혁신적인 거, 이 계승하고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거부한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신은 배타성에 비롯된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약하고 불완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거나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광적인 믿음으로 어떤 인식의 오류가 생기면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이런 것들로 광적인 어떤 믿음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새로운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방어하려는 심리에서 생기면서 그게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불완전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이런 어떤 병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나는 완전주의다. 절대주의다. 나는 오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병리적인 어떤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그게 망상으로 나타나고, 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광신의 어떤 기초적인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타성을 갖고 광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배타성을 갖고 광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도 어떤 강요라기보다는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강요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94년도 켄터키로 갔거든요. 켄터키로 갔는데 그 옆에 테네시주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미군 기지.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한인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클락스빌이라는 도시였는데 약 1시간 정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발도 하고 장도 보고 할 겸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차를 몰고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차를 제가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옆에 말 타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예전에 그 복장들, 예전에 그 농경 시대 때 그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촬영하나? 이렇게 보고 갔는데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말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훅 지나갔는데 이건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한참 후에 좀 잊혀질만 했을 때 그걸 또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미국 애들한테.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대 문물을 거부하고 예전의 그 생활 스타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농경 시대 때의 전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기 이런 것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부하고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만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광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건너갈 때 말을 타고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그게 이제 목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신들만의 어떤 우리라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서 광적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극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강요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위협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강요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광적인 믿음에 강요라는 걸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타인의 믿음으로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요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안에서의 두려움들을 안고 극단적인 성향이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의 생각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혐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뱀을 보면 다들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뱀을 뭐 봤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혐오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가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뱀에 물려 죽으면서 뱀한테 물리면 죽는다라는 어떤 그 DNA를 뱀을 혐오적으로 생각하고 피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DNA를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위협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혐오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어떤 성향과 광적인 믿음과 남을 강요를 하지만 그렇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대상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게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라고 보고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혐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혐오까지 갔을 때 어떤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 병적인 욕망에서 나타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특성들이 혐오까지 나타났을 때 극단주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 혐오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내 옆에 계속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뱀이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 그 파묘인가? 파묘 혹시 보셨나요? 그 무덤 팔 때 이렇게 뱀이 나오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삽으로 이렇게 뱀을 목을 날려버리는 이 현상, 그런 동작들이 나왔잖아요.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를 제거하거나 내가 그 혐오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혐오적인 어떤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폭력을 사용해서 제거하겠다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거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테러리즘이다, 테러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다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극단적이다라고 해서 또 다 테러리스트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나와 같은 생각,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배척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옆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요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거부할 경우에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고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이라는 거를
범죄 행위, 폭력을 사용해서 박해하고 학대하고 살인하는 그런 행위까지 연결이 되고 그거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만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게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극단주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지난 정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코로나 이전에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상대방, 우리, 그리고 남을 가리면서 상대방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표현들 보면은 들딱충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혐오적인 표현들을 막 쏟아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최고조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경고들을 했었어요, 전문가들이. 이러다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테러와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시키게 했잖아요. 9시 넘어서는 귀가해야 되고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폭력 행위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또 그런 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더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테러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에서 우리라는 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를 세팅을 하면 상대방이 자동 세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테러의 어떤 그 유형들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세팅했느냐를 보면 어떤 유형의 테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러의 공통적인 원인이 힘의 불균형입니다. 문화와 종교가 달라서 그 안에서의 힘의 불균형, 그리고 차별 또는 땅, 영토의 어떤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유리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땅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분쟁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인 어떤 불의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의 불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교적인 그 테러, 종교 갈등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유일신앙을 방어하려는 태도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봐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랑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불교는 그 다신교라고도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의 유일신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가 약 26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1600만 명, 그리고 이슬람이 21억 명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되지 않나요? 그 중에 한 4분의 1이 이슬람 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개 종교가 믿는 유일신은 같아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래서 보통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그 알라라는 게 이슬람어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 유일신을 믿고 있는 요 세 개 종교가 갈등이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위한 템플 마운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들의 같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대립적인 역사적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그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성지라고 하고,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만들었다라고 해요. 6세기, 7세기에.
그래서 무함마드가 승천한 도시이자 최초의 기도 대상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유다 왕국 수도로 다윗이 중건한 곳이라고 하면서 같은 공간이 그들의 성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곳에 서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인하고 유대인 간의 어떤 갈등이 되게 심화가 됐었고요. 중세는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 사이에서의 어떤 이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 종교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슬람에 의한 종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 90% 이상을 이 종교 사건이 그 이슬람에 의한 종교 테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팅할까요? 우리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슬람을 믿는 신도들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세팅을 해요. 그럼 반대가 자동 세팅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다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의한 테러를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세팅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도 또 우리도 뭐 독도도 그렇고 지금 뭐 대만하고 그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 영토 문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테러의 어떤 그 원산지라고 보는 거죠. 가장 많이 테러가 발생하는 곳도 체첸 공화국이에요. 이 여기에 지도에 보면은 이 카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위는 러시아고 밑에는 유럽 그 중동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랑 그 러시아랑 접경국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 종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체첸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는 그 러시아에 살고 있지만 이슬람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에 의한 것, 그 우리를 또 자기 어떤 민족 그리고 자기 영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갈등에 의한 테러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뤄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좌파 우파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파에 의한 테러 그리고 우파에 의한 테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 좌파, 여기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우익이죠. 우파. 우파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팅할까요? 우파? 우파는 국수주의예요. 자국민.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묶어버리니까 반대가 자동 세팅이 되잖아요. 반대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뭐 KKK 그래가지고 뭐 백일 우월주의 사상 가진 그런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자국민들이에요. 자기 같은 어떤 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계속 공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종차별주의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기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도덕적 관념이나 지능도 자신들보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에 의한 테러는 좌파는 우리를 어떻게 세팅을 할까요? 우리 좌파에 의한 공격. 우리가 그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죠. 조선인민공화국. 그러면 거기는 인민들의 공화국이라는 얘기예요. 인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떤 계급으로 부르죠?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래서 좌파는 우리를 노동자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가 또 자동 세팅이 되죠.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에 의한 이 테러의 어떤 양상들을 보면 무정부주의, 공산주의로 구분을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 신념에 의한 갈등에서도 나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낙태 반대 운동 그리고 동물 보호 단체가 주로 강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테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70, 80년대죠. 비폭력적으로 이제 반대 운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이 점점 과격한 행위로 나타나면서 폭파시키고 방어하고 염산 공격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병원을 상대로 공격을 하면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불안해하겠죠. 두려움이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일을 하는데 꺼려하게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체제를. 그래서 운영을 못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보호 단체들 중에 ALF라고 있어요. Animal Liberation Front라고 ALF인데 제가 미국에 가끔 보면은 맥도날드랑 뭐 KFC 이런 데 가보면은 ALF 이렇게 빨간 글씨로 스프레이로 이렇게 써놓고 이 방화를 하는 데가 꽤 많았었어요. 이들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을 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신념이에요.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상대로 화장품을 만들고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그런 이 공장, 회사 이런 데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소고기를 이용하는 그런 패티, 맥도날드 이런 데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동물 보호라는 어떤 그런 가치와 그런 어떤 권리,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거기는 직원들이 일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근로의 의욕을 떨어뜨리면서 그 영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이 테러 형태로 발전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쪽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종교와 테러리즘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간단하게 그냥 그런 테러는 어떤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사상들이 뿌리에 나오면서 발전해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어떤 성향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동 세팅이 되고 그게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제거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극단적인 어떤 특성들이 폭력적인 행위와 함께 테러와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짧지만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